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네. 이번 설명회는 예비 고2/3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예비 고2/3들 대상인데 예비 고1이나 이런 학생들도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좀 이해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1부에서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부와 3부는 국어와 수학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초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이렇게 두 개의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2/3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죠. 근데 두 개의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2018학년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학년도의 연장선에 있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전형 요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형이라는 것과 전형 요소라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교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과라는 전형 요소와 교과 전형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듣다 보면 교과라는 전형 요소와 교과 전형은 좀 다르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교과 전형에 사용될 때도 있지만 종합 전형에 사용될 때도 있고 또 논술 전형에 사용될 때도 있고 정시 전형에 사용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모두 전형 요소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연장선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평가 방식, 즉 수능 평가 방식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이제 두 종류죠.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2018학년도까지 유지되는 수능 평가 방식이 그대로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도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2021학년도도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2021학년도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죠. 2021학년도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는데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8학년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점, 즉 전형 요소가 동일하고 수능 평가 방식이 동일하고 교육과정이 동일하다는 저 측면에서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독 올해 입시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학년도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는 2017학년도의 연장선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2018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저 1, 2, 3번 중에서 2번이었죠. 그렇죠? 1, 2, 3번 중에서 2번이었습니다. 2018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2번이었는데 2번이 뭐였었냐면 지금 현재 절대평가를 보는 과목이 몇 개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절대평가가 되고 있는 과목은 두 개죠. 영어랑 한국사 이렇게 두 개인데 한국사는 좀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영어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다. 그러면 2018학년도 수험생들은 2017학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를 활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가 방식이 다르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2018학년도에는 애들이 이제 3학년 선배들이 몸소 온몸으로 증명을 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막 붙기도 하지만 떨어져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겠지 선배들한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결과값이 어땠거나 나오기 때문에 2018학년도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 3학년 형들이나 언니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내왔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배들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초점에 맞춰서 수시 정시 결과를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또 동아리 선배나 이런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알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랬을 때 무작정 알아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점검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전형 요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형 요소에서의 교과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과 과정에서는 결과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종합 전형으로 붙었는데 그 선배의 교과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되겠죠? 근데 교과로 붙었다. 그러면 그 선배의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만 알면 된다. 결과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비교과, 전형 요소로서의 비교과는 저게 좀 중요한데 저 첫 줄에 있는 저런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의 개수나 그 선배가 무슨 동아리를 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선배가 그 선배 학생부를 쭉 읽었을 때 어떤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우선 먼저 할 거예요. 설명 우선 먼저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뭘 보면 된다? 결과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저렇게 세 개 대학이 있는데, 자, 여기서 참고로 이거는 2019학년도 전형계획안이에요. 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2019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 말은 2019학년도는 지금 몇 학년들 대상인데, 예비 고3 대상인데, 예비 고3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지가 이미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서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의 입학처에 가면,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2019라고 치면 문건이 딱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형계획안이라는 문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될 입시를 어떤 식으로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2020학년도 수험생, 즉 예비 고2 학생들은 2020학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언제 나오는 거냐면 2학년 5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2학년 5월 달에 갑자기 하이라이터 꺼졌어요. 엄청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이는데 다들 표정이 어둡군요. 자, 2020학년도는 내년 5월 달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5월 달에. 그러면 예비 고1 학생들이 만약 여기 있으면 예비 고1 학생들은 자기가 몇 학년 때? 2학년 때 5월 달에 입학처에 가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선 한양대와 중앙대와 서울시립대가 있어요. 그렇죠? 한양대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저 때문에. 제가 무대 뒤로 갈까요? 여기 이 한양대와 중앙대와 서울시립대의 수능 최저라는 걸 보면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중앙대와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렇죠? 근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좀 달라졌어요. 즉 여기에 중앙대는 인문계를 보면 세계 등급합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라고 돼 있고 서울시립대는 세계 등급합 7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채우기가 쉬워요? 7이 더 쉽죠. 그렇죠? 제가 어제랑 그제 이렇게 광주랑 대전을 하고 왔는데 광주랑 대전은 5가 더 쉽다 그래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나 보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지금 세계 등급합 7이 훨씬 채우기가 쉬워요. 그러면 세계 등급합 7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신을 계산했을 때랑 세계 등급합 5를 가지고 내신을 계산했을 때 중에 어떤 게 더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계 등급합 7일 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중앙대는 세계 등급합 5니까 그게 수능으로 채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합격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앙대랑 서울시립대가 사실 격차가 되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내신 결과를 수집하면 서울시립대가 더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높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런 조건을 알고 결과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양대 합격하는 애들은 내신이 굉장히 뭐 하겠어요? 굉장히 높겠죠.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하나 여기 보면 한양대와 중앙대는 계열별 주요 교과 전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열별 주요 교과 전과목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열별 주요 교과는 인문계는 국수형 사고 자연계는 국수형 과니까
4개의 교과의 전 과목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맨 오른쪽 끝에 서울시립대 보니까 좀 다르죠. 서울시립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 교과 전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배가 서울시립대를 갔다 그러면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전 교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전 교과로 얼마냐 이런 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시립대가 목표인데 나는 교과 전형으로 서울시립대를 갈 거야. 그러면 우리 선배 중에 붙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그 선배는 교과가 얼마일까 했는데 국수형 4에 뭐 1점 얼마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교과의 전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형 방식에 따라서 결과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거는 교과 전형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때 교과는 오로지 결과일 뿐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교과가 어디에도 쓰이느냐, 종합전형에도 쓰이는데 종합전형에서의 교과는 제목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과정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역시 풋풋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고3들하고 할 때랑 되게 다르네요, 분위기가. 자, 대답도 잘해주고. 자, 저 아이는 어때요? 내신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예. 안 좋아요라고 크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저거보다 더 좋다는 거지. 자, 어차피 뭐 모르잖아 서로. 설마 단위수와 등급을 구별 못하진 않죠. 그쵸? 왼쪽에 있는 게 단위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교과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를 결과값으로만 보면 쟤는 내신이 좋은 애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때요? 자, 내 학생부랑 제일 크게 다른 게 뭐예요? 내 학생부랑 가장 크게 다른 거. 내 학생부랑 가장 크게 다른 건 이걸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는 저게 몇 자리죠? 3자리는 뭐예요? 설마 이걸 2자리로 보는 건 아니죠? 저건 1자리예요.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학생부는 보통 2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18에서 25 사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학교는 어떻게 된 게 1자리에 3.4예요. 그러니까 저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아이들이 벌어져 있냐 조밀하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이 집단은 굉장히 조밀한 집단이에요. 전부 다. 그쵸? 근데 평균도 굉장히 뭐예요? 높아요. 그러니까 조밀한 집단인데 우수하기까지 해. 그치? 저게 시험을 쉽게 내서 저런 거 아니냐. 그럼 시험을 쉽게 내면요 원점수 평균은 올라가는데 표준 편차는 20이 넘어요. 왜? 시험을 쉽게 내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만 잘 보면 이 집단은 비교적 우수한 집단인데 얘는 평균보다 뭐예요? 높아요. 근데 6등급을 받았을 뿐이야. 그치? 그럼 종합전형에 가면 저 순간부터는 6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게 교과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얘가 교과 전형으로 가면 이 빨간 걸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봐요. 그냥 까만 것만 볼 뿐이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거는 얘는 어때요? 얘는 너무 내 모습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얘는 특이한 애지. 영어는 잘 하는데 과학은 되게 못해요. 그쵸? 근데 1, 5 숫자 옆에 괄호 열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쵸? 저걸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학교의 한 학년 학생은 총 몇 명이다? 338명이다. 근데 과학의 과제 연구를 들은 애는 몇 명이다? 69명이다. 근데 그 과학의 과제 연구를 들은 애들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고 원점수 평균이 영어보다 뭐해? 월등하게 높으니 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69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지. 우리 학교는 저런 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얘는 원점수 평균보다 뭐한 애예요? 높은 애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우수한 집단 내에서도 평균보다 뭐한 애야?
뛰어난 애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1과 5라는 등급 숫자를 보는 건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다. 교과 전형이다.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저 과정을 뭐 하려고 한다? 보려고 한다. 됐죠? 예. 자, 얘는 인문계예요, 자연계예요? 똑똑해. 자연계예요? 어떻게 자연계인 줄 알았어요? 그쵸. 제가 아까 주요교과 국수형 과는 자연계라 그랬죠? 그래서 과학이 있어요. 근데 되게 슬픈 자연계죠. 아니야? 수학이 잘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뭐와 뭐의 강점이 있어요? 과학이랑 국어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쵸?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가 국어와 과학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수학은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뭐와 뭐에 관심이 있다. 국어와 과학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학과 중에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가 있어요. 건축공학과는 워커 신고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이고, 건축학과는 등에 이렇게 통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향이 굉장히 뭐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건축공에 가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즉 건축공은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성향 중에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건축은 문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에 가면 굉장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만 건축공에 가면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 저게 교과 등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죠? 예. 다시 하이라이트가 들어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예비고3 올라간 학생들 중에 나는 수능파야. 손 들어봐.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능파가 되었죠. 네. 그쵸? 네. 수능파란 없어요. 수능파란 없어. 수능파는 없고, 수능파라는 건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긴 한데, 수능파를 결정하게 된 시기는 꽤 된 학생들도 많죠. 그 학생들이 수능파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뭐에 관심이 없어져? 내신에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가면 안 되냐면, 얘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아주 좋진 않죠. 하지만 얘는 국어와 과학을 굉장히 뭐 했어?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최소 2개 교과 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파라고 해서 내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교과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한다고 해서 수능 못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 안 해서 수능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그치? 그러니까 내신할 시간에 수능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수능파라고 얘기하겠지만, 내신을 해야 될 시간에 놀고 수능을 해야 될 시간에도 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에 집중을 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종합전형에서의 교과는 결과가 아니라 뭐로서 해석된다? 과정으로서 해석된다. 그러면 선배들의 자료를 조사할 때도 교과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심히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전형에서의 비교과는 어떤 거냐. 근데 아까 종합전형에서의 비교과에서 뭐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의 개수나 동아리 이름이나 아니면 독서 목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교과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모든 비교과 활동은. 됐죠? 저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건 4가지 다예요? 일부예요? 일부. 자,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적혀 있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결과밖에 없어요. 근데 좀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를 뭘 본다 그랬어요? 과정을 본다 그랬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와 과정 중에서 뭘 더 중시해요? 과정을 중시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에 뭐밖에 없다고? 결과밖에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학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뭘 요구를 해?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고 불러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결과가 들어가는 게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수학경시대에 상을 받았다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수학경시대에 상을 받았다는 걸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궁금하다고? 수학경시대에 왜 나갔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상 받고 나니까 너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걸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건데 자기소개서에 맨날 수학경시대 상을 받을 정도로 수학을 잘합니다 이렇게 쓰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학생부에 보통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에 어디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부에 동아리 활동에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럼 여기에는 과정이 존재한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과정이라고 불러요. ABC를 고른 이유, 또는 그것의 주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나에겐 어떤 영향이 있었냐, 저런 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해야 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 중에서 이 부분이 다 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저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하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저게 특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저걸 자소서를 쓴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한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의 앞, 뒤를 기록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1년 동안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번에 정리하고 내년 겨울에 또 한 번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된 학생이 나중에 쓰는 자기소개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과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럼 선배들한테, 종합전형으로 붙은 선배들한테 뭘 물어본다. 그 물어볼 때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고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생각을 해요. 수시가 정시보다 정원이 뭐하다? 많다. 그래서 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굉장히 많은 고3이 자기는 수능파라고 생각한다는 것 되게 이상한 거지. 자기는 수능파인데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학교가 있는데 별 감흥이 없네요. 서울대 보여줬어야 돼요? 이 정도 괜찮죠? 자, 그러면 뭘 많이 뽑아요, 확실히. 이게 되게 기형적인 학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시에 14.2%밖에 뽑지 않는 기형적인 학교인데,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얘는 통으로 뽑아요. 즉 517명이라는 정시는 그냥 통으로 전형이 하나야. 근데 어떤 대학도 이 수시는 절대 통으로 뽑지 않는다. 전형을 몇 개로 나누어서 뽑는다.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대는 이렇게 뽑아요. 2019년도 전형계획안에 따르면 저렇게 뽑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이 두 개 전형을 쓰지 않으니 이걸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전형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기는 학교가 어디니? 너. 한 학년이 몇 명이야? 280명. 계산하기 어렵다. 그냥 300명으로 할게. 자, 이 친구 학교가 300명이래요, 한 학년이. 그 300명이면 고대 학교장 추천 1, 2를 쓸 수 있는 애는 12명이에요. 3학년 재적 인원의 4%이기 때문에 12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300에서 12를 빼면 몇 명이 남아요? 너무한다.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아요. 보통은 눈과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300명에서 12명을 빼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288명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288명 중에서 이 일반 전형은 아이고 제가 뭐를 넘겼어요. 이 일반 전형은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고대 종합 전형을 보통 학교가 많이 쓰면 20명 정도 쓰거든요. 붙는 거 말고 지원하는 거. 그게 20명 정도 쓰는데 양껏 써서 30명이 썼다. 그러면 288명 중에서 30명을 빼면 몇 명이 남아요? 258명이 남죠. 그렇죠? 자, 258명이 수시로 고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즉 258명한테 수시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걔네는 수시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해야 돼. 고대 수시 정원이 0명이라고 해야 돼요. 즉 걔네가 고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정시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 258명한테 있어서 고대는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이에요? 정시 100% 대학이에요? 정시 100% 대학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자, 고대처럼 이렇게 기형적인 거 말고, 고대를 기형적이라고 좀 미안하긴 한데, 경희대는 아까 고대보다 정시 비율이 높죠.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경희대도 똑같이 정시를 통으로 뽑고 수시는 나눠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네는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나눠 뽑는데 경희대는 고대와 다르게 저 전형들이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수시 원서는 몇 장이에요? 6장. 그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3장을 경희대에 몰빵할 일은 없겠지. 그쵸? 많이 쓰면 2장 쓰는 거고 보통 몇 장 쓰는 거예요? 1장 쓰는 거야. 그럼 어떤 애가 논술우 수자를 썼어. 그럼 정원이 몇 명인데 도전하는 거예요? 744명인데 도전하는 거고 정시로 가면 몇 명인데 도전하는 거야? 1030명인데 도전하는 거니까 수시와 정시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정시가 더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정원은 내가 쓸 수 있는 정원만 정원이에요. 내가 못 쓰는 전형의 정원은 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전형계획안을 보라고 내가 부탁을 하는 이유가 그걸 보면 내가 수시에 목을 매야 될지 정시에 목을 매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시 인원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면 의대는 지금 보면 2019학년도에 가면 정원이 오히려 더 뭐예요? 이게 정시 정원이에요. 정시 정원 계획상에. 그러면 2019학년도에 가면 의대는 이게 2018학년도고 이게 2019학년도거든요. 그러면 2018학년도와 19학년도를 비교해보면 2019학년도에 가니까 인원이 더 뭐해져? 많아지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대학의 그룹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39명 줄긴 하지만 여기는 28명이 더 뭐예요? 자연계는 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룹도 전체적으로 정시 정원이 뭐 한 거야?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시 정원이 무조건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근데 2019, 2020학년도는 뭐의 연장선에 있다 그랬어요? 2018학년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능도 그 연장선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의 결과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네, 자 그랬을 때 올해 수능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수능의 또 하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자 이렇게 2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대학 서열이에요. 당연히 위에 있는 대학이 꼭 서울대는 아닐 수도 있지. 그렇잖아.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서울대는 나는 서울대를 원하지 않아. 뭐 이런 게 되게 멋있지 않니? 그런 게 멋있잖아. 서울대 아닐 수도 있지. 각자 두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 서열이야. 근데 얘네들의 내신이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는 대학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A는 수능을 요 정도 하고 B는 수능을 요 정도 해. 저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A한테 내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B한테 내신은 의미가 있죠. 즉 내신이 의미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게 내신이야 수능이야? 수능이야.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A한테 내신은 B한테 내신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A한테 내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 근데 얘네 둘의 내신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내신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수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신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예비 고3 학생들은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B인 여러분이 내년 9월에 수시원서 쓸 때는 A에 가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즉 여러분이 지금 B 위치에 있는데 B 학생이야. 근데 내년 9월 달에 여러분이 무슨 학생이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꼭 써야 되는 대학이 내년 9월에는 쓰면 안 되는 대학으로 바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2018학년도 수능은 여러분한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2018학년도 수능은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광주랑 대전은 실패했어요. 한번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인문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좀 있어요. 자 인문계 2016학년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역시 서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인문계 당연히 뭐와 뭘 봐야 돼요? 2016학년도 국어 B, 수학 나, 사탐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 뭐예요? 수학 나, 그렇지? 2017학년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인문계, 국어, 자 자연계,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다 자연계겠지? 목소리 얼마나 큰지 봅시다. 자, 2016학년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과탐, 2017학년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과탐. 그래서 과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럼 2018학년도 수능은 뭘 보여줬냐? 2018학년도 수능은 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2018학년도 수능의 인문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수학나, 자연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과탐. 그러니까 여러분 때도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도 인문계는 뭐가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 나가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계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자연계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2016학년도에요. 수학 가와 과탐의 표준 점수 차이는 몇 점? 정수가 아니라서 어렵지. 9점이 조금 넘게 나죠, 그렇죠? 예. 근데 2017학년도 수학과와 과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 몇 점 차이? 10점 차이. 근데 2018학년도는 몇 점 차이예요? 6.5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 수학과와 과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간격이 뭐했어? 줄었어. 그걸 역으로 말하면 과탐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고 뭐의 중요성이? 수학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지 됐죠? 즉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가 변별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나머지 특정 영역으로 변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모두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경향인데 자, 저 표를 잘 보세요. 저 표가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 보면 수학 1등급 누적 비율이 수학 나는 7%대고 수학 가는 5%대예요. 그럼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몰라? 1등급은 몇 %예요? 근데 4%를 둘 다 넘겼죠. 그럼 시험이 뭐 했다고 해야 돼? 쉬웠다고 해야 되는데 수학나 만점자는 몇 %? 0.11%고 수학과 만점자는 0.1%예요. 그럼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요. 되게 이상한 시험이죠. 그쵸? 근데 가, 나, 형 모두 원점수 92가 1등급 컷이었어요. 됐어요? 근데 100부터 93까지의 비율을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 1등급의 비율에 비해서 100부터 93까지의 비율이 높아요? 높질 않아요? 높지 않아요. 즉 원점수 92점의 비율이 저렇게 높다는 거예요. 즉 원점수 92점을 받고 수학이 동점자인 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시원서 쓰러 가면 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애도 왼쪽에 있는 애도 다 원점수 몇 점일 가능성이 높다. 92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수학이 변별성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 와중에 96을 받냐 100을 받냐는 되게 중요하지만 91을 받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 와중에 88을 받으면 끝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보다 완전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완전한 수능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완전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듣고 가야 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2, 3부에서 들어야 된다고. 됐죠? 예. 근데 사과탐도 되게 중요한데, 사과탐은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모시고 올 수가 없고, 아마 사과탐까지 다 하면 중간중간 다 나가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집에 73쪽이랑 74쪽에 사과탐 학습법을 QR코드로 동영상을 찍어서 QR코드를 거기다 다 박아놨어요. QR코드가 뭔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주면 안 보지? 우리가 자료집마다 이렇게 QR코드를 많이 박아서 놨는데 그걸로 동영상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굉장히 문명에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QR코드가 73쪽에는 사탐이 있고 74쪽에는 과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QR코드를 하면 바로 과목별 선생님들이 찍은 학습법 동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그랬을 때 또 하나, 그러면 나는 그래서 올겨울에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있다고 했을 때, 특히 고3들 올라가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6월 달에는 모평이 있을 거고, 7월 달에는 여름방학이 있을 거고, 9월 달에는 역시 모평과 함께 수시 원서 접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겨울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겨울이라고 부르는 건 12월부터, 그쵸, 2월까지가 겨울이죠. 개학을 한다고 겨울방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3개월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밖에 없어요. 됐죠? 겨울이 중요한 이유는, 2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겨울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열심히 잠을 자면 1년 내내 자겠지. 그렇죠? 완전 생활화가 돼서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수능적인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적 습관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습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 겨울에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뭐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 뭐를 쓰는 건 아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활동의 앞뒤를 정리하는 걸 꼭 할 필요가 있다. 저게 여러분들의 겨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됐죠? 네. 그리고 자, 내년에 3월 달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텐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자, 이거는 3학년만 보는 게 아니라 몇 학년도 봐요. 2학년도 보죠. 그쵸? 예,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걸 봤죠? 그쵸? 예. 여기서 뭘 열심히 봐요, 여러분? 예, 등급. 아무짝에 쓸모없는 등급을 열심히 보죠. 예. 내가 재수생만 맨날 보다가 재학생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받은 충격이 뭐냐면, 야, 너는 수학을 얼마나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한테, 선생님, 저는 높은 3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높은 3 알아요? 높은 3? 예.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좀 쪽팔려가지고 물어보기가, 그래, 잘하는구나. 높으니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내고, 제일 친한 애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높은 3이 뭐냐? 그랬더니, 높은 3은요, 85에서 87%짜리의 3등급을 말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짝은 79% 3등급인데 나는 87% 3등급이야. 같은 3등급이라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나는 높은 3, 얘는 낮은 3. 전국의 고등학생 중에 제일 공부 안 하는 애야.
높은 3. 왜? 얘가 가끔 가다가 시험을 3번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걔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89% 2등급을 맞았어. 그럼 걔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낮은이라 그래? 2등급이라 그래?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그치? 3이 높은 3 있고 낮은 3 있으면 2도 어때? 높은 2와 낮은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왜? 2도 9로 시작하는 2가 있고 8로 시작하는 2가 있는데, 근데 89% 2등급 맞고 와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성적이 올랐어요. 2등급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87% 맞는 애가 89%를 받았어. 성적이 올랐어요, 제자리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면 100분이 5 정도는 가뿐하게 왔다 갔다 하지, 시험마다. 그러니까 걔는 성적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등급은. 뭔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 성적표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 특히 3학년 올라가서도 6월 이전까지 또는 7월 이전까지 집중해야 되는 건 여기야. 저게 성적표의 반이지. 근데 아무도 안 봐. 성적표의 절반인데.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국어 3번을 잘 보면 국어 3번은 1번을 썼는데 원래 4번이 답이래. 그래서 뭐 했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B는 뭐야? 정확히 말하면 정답률. 난이도와 정답률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날 같이 시험 본 애들이 저 문제를 맞힌 애가 60에서 80%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뭐 했어? 틀렸어. 근데 수학 5번은 더 하지. 자, 수학 5번은 X인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A. 그러면 80% 이상이 저 문제를 맞췄어. 오늘 엄마랑 같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엄마 같이 와가지고 저걸 딱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성적표를 막 보고 A에서 X가 나온 걸 찾아가지고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할 거야? 그렇지, 실수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정색하고 얘기해 줄게. 너는 대한민국 하위 20%야. 뭘 와야. 80% 이상이 저 문제를 맞췄는데 여러분은 뭐 한 거야? 틀린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목표는 A, B, C에서 X가 안 나오는 거야. 뭔지 됐어요? A, B, C에서 X만 안 나와도 여러분 성적 굉장히 오를 거예요. 됐죠? A, B, C에서 X가 안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E라고 적힌 걸 맞췄어. 그럼 나는 대한민국의 상위 20%인가? 찍어서 맞은 거잖아. 그거를 막 엄마한테 자랑하고 이럴 게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A, B, C에서 절대 뭐가 나오지 않는다. X가 나오지 않는다. 거기서 X가 나오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는 E만 가르친다. 그럼 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 쓰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 쓰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제 그 부분 생각을 잘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이따가 3부까지 잘 들으시고 나가실 때 우리 이투스의 구성원들이 오늘 되게 이렇게 준비 많이 해서 했으니까 나가시면서 수고했다고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요. 예. 학부모님들께서는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밴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밴드라는 서비스에 보면 이투스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이투스 밴드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은 들어오면 안 돼. 학부모님들이 여러분 욕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괜히 상처받아 들어오지 마.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이투스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불안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불안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정말 부탁인데 밴드에 가입하셔야지 자꾸 밴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회원이 한 명인 이투스 밴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좀 불안을 공유하시면서 많은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